미국 한복판에 풍요로운 농장이 펼쳐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병이 마을 일대를 뒤덮었고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새들은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아침이면 울새, 검정 집박이, 산비둘기, 굴뚝새를 비롯한 많은 새들이 지저귀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침묵만이 숲과 습지를 뒤덮었다. 침묵의 봄이 오자 미지의 질병은 닭장을 휩쓸더니 소와 양으로 그리고 농부의 가족들에게로 번져나갔다. 과연 새들의 쥐적임을 앗아간 것은 무엇일까? 오늘 같이 이야기해볼 침묵의 봄은 출간된 지 6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인 상황입니다. 저는 이 책 읽고 굉장히 쇼킹했었던 게 어렸을 적에 골목길에 이렇게 하얀색 소독차 오면 막 엄청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이 책 읽으니까 그게 굉장히 독극물이었더라고요. 그렇죠. 위험한. 그거 하도 많이 맞아서 지금 정신이 이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두 선생님들은 이 책 읽고 어떤 강렬한 충격을 받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박 선생님? 네, 무엇보다도 이 책을 처음 읽으면 사실 1장이 가장 충격적이에요. 실제로 1장은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고 이제 우화를 담은 이야기인데요. 네. 봄이 왔는데 전혀 이제 새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야기를 이것이 이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라는 우화로 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책을 읽어보시면 8장 정도에 보면은 미국의 시골에 사는 어느 가정주부가 레이첼 카슨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진짜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일어났는데 봄이 왔는데 나오니까 새소리가 정말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굉장히 큰 공포심을 느끼고 이게 무슨 일일까라는 생각에서 카슨에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1장을 읽고 이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진태원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15장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 살충제라고 하는 게 해충을 박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충을 더 크게 번식시킨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게 상당히 통찰력이 있다. 좀 느꼈습니다. 레이첼 카스는 화학 물질이 생명체를 죽이는 독극물이다라고 최초로 경고한 사람입니다. 독보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굉장히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일례로 농약 제조 업체들은 이 아주 그냥 살충제보다 더 독한 여자 막 이러면서 막 그 좀 폄훼하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박사학위가 없는 미혼 여성이다. 자연을 떠들더니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러면서 굉장히 그녀를 깎아내리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니 지금이라면 여성단체들이 들불처럼 막 들끓고 일어날 텐데 어떻게 이렇게 혐오성이 가득 담겨있는 이런 비난과 어떤 공격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과학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비전문가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에다가 독신에다가 박사학위도 없는 그러니까 이런 여성이 과학적인 자기가 이제 연구를 했다고 하면서 발표를 하니까 그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큰 공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이 여성이 1장이 우화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는 문학적 상상력이다. 이 여성의 이제 또 학부 과목이 이제 영문학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과학적인 걸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당시에 이 화학 물질을 생산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듀퐁이 있었습니다. 듀퐁에서 이제 앞장서서 이 여성을 공격하게 되는데 사실 이 듀퐁은 제2차 세계대전 때 관여했던 그런 기업이에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을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치가 홀로코스트에서 유대인을 학살할 때 사이클론 B라는 화학 물질을 많이 썼는데요. 근데 이 물질을 생산했던 업체 중에 하나가 듀퐁입니다. 그래서 이제 듀퐁은 2차 대전을 계기로 해서 큰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2차 대전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마땅하게 화학 물질을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런 물질을 가지고 살충제라던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 여성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제 예를 들면 농부들이 살충제라던가 비료제, 제초제 이런 걸 쓰기를 거부하면 안 되니까 듀폰 같은 회사에서는 기업적 이익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여성이 비전문가이고 특히나 여성이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심하게 공격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제로 카슨에 대한 이제 비판을 보면 사실 뭔가 이렇게 좀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비판보다 약간 이제 인신공격적이고 어떤 그 사람의 이제 이런저런 어떤 개인적인 특성 이런 거를 공격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이고 박사학위 없고 독신자라서 너무 네, 맞아요. 로맨틱하게 독신. 자연을 그 보고 있고 뭐 그런 비판들도 나왔고 또 심지어 뭐 공산주의자다 뭐 이런 그 비판들도 나와 있고 그래서 또 이 DDT라든가 이 화학적 방제라고 하는 게 이 말라리아 퇴치라든가 그 농업 생산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전혀 모르고 엉뚱한 소리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분히 좀 선정적인 그 비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레이첼 카슨에 대한 공격은 말씀하신 대로 공산주의자라는 비판도 살아생전에 받았던 거고요.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아서 레이첼 카슨이 암에 걸렸을 때 아마도 비판 때문에 암에 걸렸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기업들 관점에서 보자면 레이첼 카슨이 살충제의 문제점을 너무나 이제 아주 쉬운 언어로 너무나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알렸기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은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 뭐 레이첼 카슨과 같은 생태 운동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낙 많은 집중을 받다 보니까 지금 근 60년이 다 돼가고 5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이 공격당하고 있지 않나요? 아, 맞습니다. 이게 이제 1962년에 그 초판이 나왔으니까 이게 그 지금으로 하면 거의 60년 됐고, 근데 이제 2012년에 이 책 출간 이제 50년이 되는 해에 이 침묵의 보험 그 50살 이라는 그 제목을 달고 이 침묵의 보험을 그 비판하는 그 학자라든가 뭐 저널리스트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공동 저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안티카슨. 또 이 웹사이트도 따로 있습니다. 이 카스는 틀렸다라고 해서. 근데 이제 이런 사례들이 이 카슨의 이 침묵의 보험이 얼마나 이제 큰 그 반향을 불러일으켰는가 이거를 이제 반증해 줄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이라든가 이 자연에 대한 좀 개념을 바꾸는데 상당히 중요한 기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쓰일 당시, 그러니까 한 1960년대, 50년대까지만 해도 그 미국 사람들은 환경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은 그 유용한 그 물건들을 생산할 수 있는 어떤 보고, 그러니까 잘 우리가 보존해야 될 그런 자원의 어떤 장이라고만 자연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생산주의적인 관점이고 어떤 자연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그런 생각에 기반을 둔 자연 개념이었는데 카슨의 이 책 이후에 자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연과의 어떤 공생, 우리가 이제 공생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지키고 해야 할 이제 그 대상으로 이제 자연 개념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게 이제 바로 침묵의 보험이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쪽 입장에서 보면 아주 이제 눈의 가시 같은 이제 그런 책이죠. 이 책이. 네, 사실 이 레이첼 카슨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제 그냥 자연 보호 정도로만 머물렀던 그런 아이디어를 레이첼 카슨이 생태라고 하는, 그러니까 에콜로지라고 하는 걸로 이제 확장을 시켜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도 처음에는 그냥 자기가 자연에 좀 관심이 있는, 자연을 사랑하는 이런 정도로 자기가 이제 학자로서 생각을 했다가 점차로 자기가 생태주의자, 생태 활동가, 운동가로 자기를 다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생태주의라고 할 때는 이것이 사실 인간에게서 시작된 이 일이 그냥 한 개체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태 순환을 통해서 다시 인간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심코 죽이는 해충, 박멸과 같은 살충제가 다시 돌아서 땅에 묻히고 물을 통해서 다시 비를 통해서 인간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널리 알렸다는데 사실은 가장 큰 기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아까 그 생산성 면에 있어서 자연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다면 DDT나 아니면 뭐 질소 비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인류를 구원했다라고 볼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네. 네. 뭐 또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친환경 식품 이런 것도요. 저희 부모님이 농사 지으시거든요. 아. 그래서 보면 야, 농약 안 뿌리면 일이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적당량의 농약은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오히려 유기농으로 큰 어떤 채소들이 더 독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것이 과연 좋은 식품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의견에선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실제로요. 이 DDT가 처음 그 살충제로 쓰이고 나서 이게 아주 효과가 좋으니까 심지어 이제 수영장에 이 DDT를 뿌리고서 그다음에 이제 애들이 거기 가서 이제 수영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6.25 전쟁 때 보면 맞아. 그 기록 영화 보면은 네. 미군들이 그 애들 이 뿌리죠. 잡는다고 네. 애들이 이제 몸에다가. 막 DDT를 막 뿌리죠. 네.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막 맞으려고 하고 그래서 당시 그 저널 이 과학 저널에서는 그 2차 그러니까 1930년대 이래 그 공중 보건에 기여한 두 가지 발명품을 페니실린하고 DDT로 이제 꼽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DDT에 대한 사람들의 그 생각은 초반에 굉장히 좀 우호적이었죠. 근데 이제 이 레이첼 카슨이 이 책에서 이게 이제 얼마나 이제 해로운 것인가를 이제 밝히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제 상당히 대중적인 저항들이 이제 생겨났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 가까이 되죠. 한 78억 정도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지구를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요즘은 이제 뭐 영어로 하면 이제 뭐 글로벌 노스 또 글로벌 사우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건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뭐 북반구, 남반구. 근데 북반구, 남반구라고 하는 게 뭐 지리적인 경계이기도 하지만 또 공교롭게도 북반구에 주로 잘 사는 나라들이 많고 남반구에는 좀 가난하고 좀 이 발전 도상에 있는 국가들이 많으니까 북반구, 남반구 하면은 그게 약간 또 이제 어떤 경제적인 그 차이를 표현하는 이제 그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우리가 남반구 관점에서 보면 하필이면 또 인구도 많아요. 그쪽이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이 많은 인구들을 먹여 살리려면 또 어떤 생산성을 증대시키려면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위생, 보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이 어떤 살충제의 사용, 그러니까 이제 화학적 방제 이런 것은 상당히 불가피하지 않냐. 그냥 어떤 친환경, 어떤 웰빙, 또 생태적인 이런 농법 가지고서 과연 이 많은 인구들이 어떤 식량난이라든가 기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좀 남쪽 남반구의 입장에서 보면 뭐 DDT가 굉장히 해롭고 또 어떤 살충제가 해롭고 하지만 제한적으로라도 그것을 이제 쓰지 않을 수가 없다. 아마 이제 그런 반론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반론에 상당히 좀 공감하는 편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진태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많이 제기되는 반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식량 증산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인구가 너무 많지 않느냐, 더구나 이제 가난한 남반구 입장에서 보자면 북반구가 이룩한 그런 어느 정도의 이렇게 경제 발전이나 성장을 우리는 왜 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분배의 문제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생산을 통해서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라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생산보다는 사실은 골고루 분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가난한 남반구라고 해서 사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남반구의 정치 엘리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남반구의 정치 엘리트들이 북반구의 그런 산업 발전 이걸 따라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걸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논리를 펼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DDT 같은 경우도 보면은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말라리아 모기 퇴치에 굉장히 효력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 모기에 걸리지 않고 DDT 덕분에 이제 건강을 당연히 유지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은
레이첼 카슨도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말라리아 모기를 피하기 위해서 DDT를 과다 사용한 결과 모기에는 물리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는 바로 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암이라는 건 더 치유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거 더 많은 돈이 드는 그런 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슨이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다음 순서에는 암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치유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다.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농업에 있어서는 적당한 양은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레이첼 카슨이 경고한 것은 너무 과한 건 쓰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화학 약품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뭐 그런 사건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본 분들도 계시고 라돈 침대라든가 그리고 생리대에서 이상한 게 나왔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되게 많은데 왜 60년 전에 카슨이 경고한 거 아직도 우리는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국가적으로 여기저기 다 쓰이는 걸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제 현대 문명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소독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문명의 특징은 뭐든지 깨끗한 것, 그다음에 오염되지 않은 것, 뭐 새 것 이런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문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구 문명의 기본 토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깨끗한 것, 새 것, 그다음에 뭐 오염되지 않은 것 이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소독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마찬가지고 주거도 마찬가지고 뭐 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완전히 무균한 상태로 살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근데 지금 현대 문명이 하려는 과학 기술을 가지고 현대 문명이 하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무균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점 때문에 여전히 카슨의 경고가 지금 현대에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화학 물질의 오남용이 정말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카슨이 지적한 거고 그 부분이 여전히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둔감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카슨이 말한 걸로 봤을 때는 완전한 이런 무균 상태 이런 게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자연을 우리가 무균 상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사실 이제 해충이냐 아니면 익충이냐를 결정하는 것도 인간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 보면 파리나 모기가 굉장히 해충이지만 그러나 파리나 모기를 먹고 사는 곤충 입장에서 보면 자기한테 정말 좋은 먹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연물을 이제 관찰하고 개념을 정할 때 이게 인간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로 우리가 정할 것이 아니라 이제 카슨 얘기는 전체 생태계 전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박멸은 자연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라는 네. 의견이셨습니다. 네. 인간이 박멸을 하겠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고 어떻게 보면 근시안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박테리아,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 다 박멸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다 박멸하는 날이 온다면 아마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균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인간인데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리모기가 살 수 없게 된다면 우리가 그 파리모기를 싫어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런 존재들이 살 수 없게 된다면 거기서 다른 곤충도 살기 어렵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서 인간도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얘기하면서 두 선생님들이 살짝 의견이 다르거든요. 자, 또 다른 관점 포인트. 지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지금 질문을 듣고서 이 닐 포스트먼이라는 이제 그 미국의 그 사회비평가가 쓴 테크노폴리라는 책이 있어요. 이 테크노폴리라고 하는 것은 이 포스트먼이 이제 만들어낸 신조어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과학과 기술이 어떤 그 무조건적인 권위를 갖고 사회를 이제 움직이는 현상 이거를 가리켜서 이제 테크노폴리라고 이제 부릅니다. 근데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 현대 사회에서는 이 카슨도 지적하지만 이 대개 이 과학 연구, 기술 연구라고 하는 것은 자본의 그 이해관계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생명 과학이든 아니면 이제 화학이든 간에 그래서 오늘날 아마도 이 과학자나 기술자 중에서 어떤 펀딩을 받지 않고서 연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전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펀딩의 상당 부분은 어디서 오냐면 바로 이제 대기업 그런 데서 이제 오죠.
그러니까 이제 카슨이 이제 직접 경고하잖아요. 오늘날 생물학자 중에 이 화학적 방제를 찬성하는 사람들 봐라. 그 사람들은 다 이 화학회사로부터 이게 펀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제자를 취업시키고 하고 있다. 그 사람들 말을 우리가 어떻게 100% 신뢰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이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사실은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일반 대중들은 과학기술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과학기술이 국가가 주도하거나 기업이 주도하는 그런 부분에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학기술 종사자들이 거기 가서 연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사실 독립적인 과학자나 시민과학자 같은 것이 좀 드뭅니다. 그래서 사실 레이첼 카슨 같은 경우는 어떤 전문적인 집단이나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정한 시민과학자이자 독립과학자로서 당시 생태계 문제를 잘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전문가들이 모든 것을 다 알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엘리트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제일 잘하는 것이 그 자연 속에 살고 있는 바로 시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슨에게 침묵의 봄이 오고 있다라는 놀라운 경고를 먼저 알렸던 것도 사실은 가정 주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시민들이 이 각성을 하고 잘 관찰하고 보는 것이 중요하지 전문가들에게 우리의 삶을 맡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보험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두 분 전문가 선생님께서 한 줄 평을 좀 내려주시죠. 사실 이제 봄이 오면요, 새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새가 울고, 새가 노래를 하든지, 꽃이 피고 해야지 사실은 이제 사람들도 마음이 설레고, 봄이 왔구나라는 걸 느끼고, 나가서 뭐 데이트도 하고, 이제 뭐 연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봄이 왔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린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연이 침묵하면 인간들아, 너희들 침묵의 공포를 한번 느껴볼 테야? 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조용히 하고 있는 게 지금 네. 빅픽처를 그리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자연이. 네. 예, 진 선생님. 예, 저는 이제 한 줄 요약을 한다면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도 또 어떤 자연 생태계의 어떤 보존을 위해서도 과학기술은 더 민주적인 통제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한 줄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의 한 줄 요약은요. 네. 침묵의 봄이 계속되면 인간들도 머지않아 침묵하게 된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압축 요약입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운동의 고전인 침묵의 봄은 여전히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서 카슨이 우리에게 던진 문제점 어떤 건지 고민하시고 환경과 생명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